그러니까 1년 365일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잖아요. 다이어트를 언제부터 할 거예요?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잖아요.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인데 박용우도 1년에 한 달 하고 있습니다. 한 달만 해도 몸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저도 살이 잘 찌는 체질이었고 30대 중반을 넘었을 때는 이미 허리둘레도 36인치를 넘고 있었고 빼야지라는 마음만 먹고 있다가 비만 클리닉을 하는 의사가 계속 배가 나오고 살이 찐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30대 후반에 이제 미국에 연수를 갔을 때 그때 이제 다이어트를 했고 그때 뺀 체중을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약간의 체중 증가는 있었지만 예전에 체중이 맥시멈을 찍었던 그 체중까지는 지금은 안 가고 있고 내가 이제 뺀 체중에서 일정 부분 체중이 늘게 되면 저는 바로 다이어트에 돌입해서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린단 말이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사실은 평생의 숙제예요. 우리 몸은 야금야금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만 365일 내내 다이어트에 신경을 쓴다면 글쎄 삶의 질이 좋을 수 있을까요? 내가 건강도 챙기고 삶도 즐겨야 되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를 나머지 11개월 동안 조금은 융통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냈던 것이 12주 프로그램이었어요. 적어도 3개월간은 해야 몸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12주 프로그램을 지시했었는데 사람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월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12주는 너무 무리겠구나 해서 그 다음에 줄여본 게 8주였는데 적어도 그 당시에는 2달 정도는 해야 내 몸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 스스로 한 달을 한번 집중해서 해보는 한 달 프로그램을 내가 먼저 해봤는데 한 달 동안 집중해 보니까 결과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은 거예요. 이 한 달짜리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인 모 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박용우가 만든 한 달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매주 미션을 주면서 시행하게 하고 한 달이 지나면 기본적인 대사 지표들을 검사를 통해서 개선되는 걸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달 만에도 나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이 임직원들에게 시행을 했을 때에도 불과 한 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각종 대사 지표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고 그 한 달짜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몸이 좋아지게 되니까 그 좋아진 몸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이 한번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또 몸이 조금 나빠졌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한 달 프로그램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한 달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에게 한 달이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동기부여도 줄 수 있고 한 달만 해도 이렇게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계속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한 달짜리 프로그램을 계속 다듬어서 나온 것이 이번에 책에 나온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일단 정답은 없고요. 그 다음에 개개인의 몸 상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체질도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살은 쪘지만 대사 예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마른 비만도 있을 수 있고 대사 증후군이나 전당뇨까지는 갔지만 당뇨가 아닌 사람도 있고 이미 당뇨병까지 진행된 사람도 있고 다 제각각인 사람에게 똑같은 프로그램을 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겠다? 이거는 뭐 사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보편타당하게 누구에게나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만들려고 애썼고
일단 1차적인 대상은 대사 이상이 있는 사람들, 간에 기름이 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전당뇨로 판정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첫 번째 시작이 이제 과감하게 탄수화물을 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방을 끄집어 쓰는 대사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당을 공급해온 사람에게 당을 끊지 않으면 이 지방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을 하는데 이게 가장 힘듭니다. 이미 탄수화물 중독에 빠져 있거나 지방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에게 탄수화물을 주지 않으면 몸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부작용으로 탄수화물 금단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두통, 무력감, 짜증, 우울감, 집중력 저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담배를 끊을 때에도 금단 증상이 있듯이 내가 탄수화물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금단 증상은 피할 수가 없단 말이죠. 어느 정도 힘듦은 조금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첫 3일 동안은 사실은 내가 짧은 단식의 효과를 기대하고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하루 20g 이내로 줄이면서 되게 몸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망가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식사를 그렇게 극도로 제한하게 되면 근육 손실이 빠르게 오거든요. 근육이 빠지는 것도 불리하기 때문에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4번에 걸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단백질을 쉐이크 형태로 공급을 하는데, 쉐이크 형태로 공급을 하는 이유는 이게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단식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위장간에 휴식을 줘야 되고 다른 호르몬들도 조금 휴식 시간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 단백질 음식이 쉽게 소화 흡수되는 음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고기나 달걀을 먹어보면 알겠지만 일반 탄수화물 음식에 비해서 사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3일 동안에 위장간을 쉬게 해주는 목적, 그 다음에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장내 미생물의 분포를 좀 바꾸고자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배고픈 걸 참으면 우리 몸에서 적응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배고픈 증상을 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채소, 그 다음에 시큼한 플레인 요거트, 그리고 두부는 단백질 중에서 비교적 소화 흡수가 잘 되고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3일 동안은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쉐이크 형태로 4번 공급하고 단백질 쉐이크와 이런 음식으로 내 몸을 빠르게 바꾸는 그러한 과정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3일이 제일 힘들어요. 4일째에 이제 점심시간에 밥의 형태로 탄수화물을 공급하면서 일반식이 시작이 되는데, 밥을 공급하는 이유는 탄수화물을 계속 제한을 하게 되면 근육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체지방도 빼야 되지만 근육이 유지가 되거나 적어도 근육이 늘면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밥의 형태로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되니까 채소 반찬과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챙겨 먹어야 되겠죠. 요게 4일차부터 이제 7일차, 첫 일주일의 후반부에 있게 되는 건데, 다이어트가 또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탄수화물 금단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빠르면 둘째 날부터 두통이 심하게 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힘든 거를 일부러 참지 말고 4일차에 점심에 밥 한 끼를 먹어서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것을 아예 땡겨서 이틀 차에 점심에 밥을 먹어도 저는 허용을 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다이어트가 스트레스가 되면 효과가 제대로 안 나와요. 재밌는 것은 두통이 심한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두통이 가십니다. 왜? 탄수화물의 금단 증상이기 때문에 당이 들어오면 그런 증상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내 몸이 그만큼 당 중독이 돼 있었고 지방을 잘 쓰지 못하는 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첫 3일 동안은 본격적으로 내 몸이 지방을 쓰는 몸으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자극을 주는 시기에 덧붙여서 장내 환경을 좀 변화시키고 장을 쉬게 해주는, 그러니까 짧은 단식과 해독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탄수화물을 공급하면서 일반식으로 들어가는 첫 주의 후반부는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내 몸이 지방을 쓸 수 있게끔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발동을 거는 시기가 첫 주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저녁도 일반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4번에 걸쳐서 단백질을 공급하는 원칙은 그대로 준수하되 점심과 저녁은 일반식으로 먹고 점심에는 밥의 형태로 탄수화물을 공급하고 저녁은
탄수화물을 제외한 채소와 단백질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데, 이때도 좀 질문을 받는 게 단백질 쉐이크 형태로 먹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던데 저녁에 꼭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냥 단백질 쉐이크만 먹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4주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시 이제 일반 식사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쉐이크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일반 식사를 통해서 내가 포만감을 느끼게끔 해줌으로써 포만감 호르몬도 빨리 정상으로 돌리고 음식을 먹는 양을 내 몸이 알아서 결정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점심과 저녁은 일반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2주차에서는 견과류와 콩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밥에다가 렌틸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넣어서 먹게 되면 밥은 한 반 공기를 먹더라도 충분히 포만감 있게 먹을 수 있고, 또 견과류 한 줌 정도가 포함되니까 중간에 좀 입이 심심할 때 견과류를 간식으로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주차에서는 일반 식사가 2끼고 단백질 쉐이크가 2번인데 4끼 식사를 매 끼니 잘 챙겨 먹다가 일주일 중에 하루 24시간 단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2주차에 시작이 되는데 처음 24시간 단식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24시간을 고수하지 말고 일단은 18시간까지는 한번 참아보고 18시간이 지났는데 너무 힘들면 24시간까지 가지 말고 그냥 음식을 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니까요. 2번째 주는 일단 내 몸이 지방을 끄집어 쓰는 몸이 됐기 때문에 지방을 조금 더 잘 쓰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24시간 단식이라고 하는 비법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단식을 하면서 우리 몸의 지방 창고가 활짝 열려서 지방을 더 잘 쓰게 하고, 아울러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몸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주차로 넘어가게 되면 잘 챙겨 먹고 간헐적 단식도 하고 운동도 곁들여서 내 몸이 이제 탄력이 붙어서 본격적으로 지방을 끄집어 쓰는 몸이 되면 3주차가 이제 지방이 잘 빠지는 피크 타이밍이 되는데, 3주차에는 허용 탄수화물이 좀 더 늘어납니다. 뭐 토마토, 단호박 뭐 이런 것들도 허용이 되고요. 과일도 블루베리 정도를 플레인 요거트에다가 섞어서 같이 먹을 수 있게 하고, 운동을 강도 높게 좀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에 고구마 하나 정도 먹고 운동하는 것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허용량은 점차 늘어나고, 그 다음에 3주차에 들어가게 되면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주 이틀을 하게 되는데, 연달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 챙겨 먹다가 불시에 굶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했으면 그 다음 날은 잘 먹는 날이 꼭 들어가야 돼요. 1주차, 2주차까지 잘 해서 3주차까지 왔는데 3주차에서 오히려 근육이 빠지거나 근육의 증가가 없어요? 거꾸로 2주차로 가셔야 돼요. 뭔가 치팅을 했거나 운동을 열심히 안 했거나 뭔가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시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3주차나 4주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 역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체지방 검사를 통해서 근육량이 회복이 되는지, 체지방이 잘 빠지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내 몸이 지방을 잘 쓰는 몸이 됐다면 3번째 주는 본격적으로 체지방이 빠지는 가속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주차, 2주차를 충실하게 잘 시행을 했다면 3주차는 체지방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시기입니다. 3주차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의 체지방을 원하는 목표까지 뺄 수 있게끔 해주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4주차는 어떻게 가느냐? 개개인마다 좀 4주차는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 매주 미션이 끝나고 나서 체지방 검사를 통해서 첫 주에는 근육이 빠지게 돼 있어요. 탄수화물을 의도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몸이 근육을 끄집어 쓴단 말이에요. 2주차부터는 빠진 근육이 회복이 돼야 돼요. 빠진 근육이 회복이 되고 본격적으로 체지방이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3주차가 돼도 근육이 계속 회복이 되면서 체지방이 잘 빠져야 돼요. 이런 결과를 보이면 제대로 잘한 거예요. 좋은 음식 잘 챙겨 먹었고, 간헐적 단식도 잘 했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그러면 이런 결과를 보입니다. 그러면 4주차에 가서는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 주 3일 24시간 단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저녁 식사에도 밥 반 공기 정도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3주차까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보여서 4주차에 주 3일 단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10명에 2명?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직장인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중해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주 차에 첫 주에 시작했을 때 근육량까지 회복이 되고 체지방으로 잘 빠진 사람들은 4주 차에 주 3일 단식을 하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근육량까지 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4주 차에도 3주 차 미션을 한 번 더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 2회 24시간 단식을 해야지 무리하게 단식 시간을 늘리면 자칫 근육이 빠질 수 있어요. 4주 차까지 3주 미션을 한 번 더 반복하더라도 3주 차에 누렸던 효과가 4주 차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 주차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유지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체중이나 체지방을 더 빼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 놓은 체중과 체지방을 유지하는 기간이니까 조금 방법이 다르겠죠. 매일 아침마다 체중계 올라가서 눈금을 보고 체중계 눈금이 전날보다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는 걸 줄이는 게 아니라 신체 활동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그 체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전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4시간 공복을 잘 지키고 24시간 단식도 주 1회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체중은 쉽게 늘지 않아요. 그리고 유지기에는 치팅데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말 중에 금기 음식을 조금 섭취를 하더라도 몸은 쉽게 예전 몸으로 망가지지 않아요.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은 평소에는 14대10, 14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24시간 단식을 하는 것은 그냥 지금의 내 몸 상태를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조금 건강해지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여기에 간헐적 단식을 주 2회 또는 주 3회 들어가는 것은 내가 조금 체중과 체지방, 뱃살을 빼는 조금 적극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할 때 필요한데, 이것이 무턱대고 처음부터 주 2회, 주 3회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주차부터 차근차근 해서 내 몸이 본격적으로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뀌었을 때 해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지, 욕심이 앞서서 아직 몸은 무너져 있는데 나는 빨리 체중을 줄여야 돼 해서 무리하게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을 많이 받는 게 한 달 해보니까 뱃살도 빠지고 지금 막 지방이 빠지는 게 너무 신이 나서 저 한 달 더 해보고 싶은데 더 해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아니, 몸이 반응해서 내가 더 건강해지는 몸으로 가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있나요? 한 달 프로그램에서 결과가 좋으면 더 이어가도 됩니다. 그럼 더 이어갈 때는 다시 첫 주부터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3주차를 계속 유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근육이 회복이 되고 체지방이 빠지는 몸이라면 일주일에 2회 24시간 단식을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 3일 단식의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 2회 단식은 꾸준하게 하면서 이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욕심이 생겨서 2달째 하니까 많이 빠졌어. 더 해서 더 빼야지. 이게 이제 3개월째가 되면 체중이나 체지방의 변화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큼 안 빠져요. 내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해도 철저하게 하지 않는 한 알게 모르게 내 몸이 눈치채고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근육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된다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무리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말고 그냥 유지기로 넘어가세요. 유지기에서 잘 챙겨 먹고 운동하고 많이 움직여서 다시 떨어진 기초대사량을 회복하고 근육량을 회복하면 그때 다시 하셔도 됩니다. 이게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인 겁니다. 일단 저탄고지와 박용우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차이는, 박용우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좋은 탄수화물, 양질의 단백질, 좋은 지방을 잘 챙겨 먹는 다이어트예요. 그렇지만 초기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지방을 끄집어 쓰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저탄고지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저탄고지는 탄수화물과 단백질도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총 섭취 에너지의 10%, 단백질을 총 섭취 에너지의 20%, 나머지 70%를 지방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몸이 나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탄수화물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우리 몸이 지방을 잘 끄집어 쓰지 못하고 근육 단백을 끄집어 써서 근육 손실이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제한했다면 근육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량을 조금 더 늘려야 됩니다. 물론 점차 몸이 지방을 잘 쓰는 몸이 되면
탄수화물을 제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탄수화물 허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단백질 섭취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은 야금야금 탄수화물 섭취량도 늘고 단백질 섭취량도 줄고 이러면서 좋은 탄수화물, 양질의 단백질, 좋은 지방을 잘 챙겨 먹는 건강 다이어트로 가겠죠. 이게 박용호 다이어트입니다. 우리 몸은 마치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당과 지방을 둘 다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당이 들어오면 당을 우선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당이 떨어지면 비축해둔 지방을 끄집어 쓰겠죠. 지방 조직을 스폰지에 비유한다면 간간이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때 스폰지를 짜서 그 안에 있는 물을 끄집어 쓰고 짜주어야 그 다음에 또 여분의 지방을 다시 쌓아둘 수 있는 여분이 생기겠죠. 간간이 짜주어야 그 다음에 또 물을 머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에서 과연 이 지방 조직이라는 스펀지를 언제 짜줬죠? 낮 동안에 식사 중간중간에 간식 먹고 심지어 12시간 공복도 지키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뭘 먹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고 지방 조직이라는 스펀지를 짜주지 못하고 계속 물을 머금게 하면 이 지방 조직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겠죠. 그럼 이 지방 조직을 짤 수 있는 거는 마라톤이나 사이클링 같은 조금 강도 높은 극한 운동을 해야 짜줄 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뭐죠? 굶는 거죠. 그래서 간간히 굶어줘야 이 지방이라는 스폰지가 간간히 짜주어야 또 물을 머금을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지방 조직은 물 먹은 스폰지예요. 짜주질 않았기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지방 대사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지방 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운동과 간헐적 단식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일단 첫 주에 내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탄수화물 금단 증상인 두통, 무력감, 짜증 이런 것들이 첫 주에 생길 수 있고요. 급격하게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기립성 저혈압,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때 약간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변비를 이제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변비는 제 다이어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착각을 하시는 게 식사량이 줄어서 변비가 오는 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보다는 알게 모르게 다이어트가 내 몸에 스트레스가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익숙했던 음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몸이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제2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장이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거꾸로 설사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좋아질 수 있는데 변비가 생기는 분이라면 수분 섭취를 훨씬 더 많이 하시고 유산균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플레인 요거트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식의 원칙이 에너지를 내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약에 당분이나 칼로리가 있는 그런 성분이 없다면 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뇨병이 있어서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약효가 작용하는데 음식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칫 저혈당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 당뇨가 있는 분이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간헐적 단식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처방하신 의사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는 칼로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결정하는 겁니다. 건강한 몸으로 갈수록 알아서 필요한 양만큼만 먹게 됩니다. 내가 과식하고 폭식하는 것은 내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용호 다이어트 해도 결국 요요 오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요요를 착각하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술 먹고 과당 먹고 해서 지방간이 됐고 인슐린 저항성이 됐어요. 근데 나는 술 끊기도 싫고 케이크도 먹고 싶고 운동을 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한약을 먹거나 싹센다 처방받아갖고 적게 먹어서 살을 뺐어요. 그러다가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되죠? 아니 망가진 몸이 회복이 안 돼 있으니까 다시 살찔 거 아니에요. 이게 요요거든요. 그러면 박용호 다이어트는 뭐가 다르죠? 근본적으로 망가진 몸을 회복시키려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지방간에 간이 기름을 걷어내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몸을 인슐린의 작동 능력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면 어쩌다 술 먹고 어쩌다 케이크 먹는다고 몸이 망가질까요? 그렇지만 내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예전의 습관, 밀가루 음식을 탐닉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달달한 거 먹고 이러면 몸은 또 야금야금 다시 망가지겠죠? 이거는 요요가 아니라 재발이죠, 재발. 우리가 요요와 재발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건강한 몸으로
돌려놨을 때 이 몸을 잘 지켜야 되지만 100% 건강 모범생으로 살 수 없는 한 야금야금 망가진다면 더 나빠지기 전에 다시 박용 후 한 달 프로그램을 내 몸에다가 적용해서 빨리 다시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는 것이 1년 365일 내내 다이어트 신경 쓰고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이어트를 언제부터 할 거예요?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잖아요. 운동도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당장에 지금 술 약속도 있고 이런데 언제 다이어트 하죠? 그렇게 미루다 보면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 달 딱 기간을 잡고 이 기간 동안에는 뭐 술 약속도 잡지 않고 운동도 하기 싫은 운동 억지로 하고 이건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려는 시도라도 해야 내가 건강한 몸으로 갈 수 있는 출발이 되지 않겠어요? 한 달만 해도 몸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늘 건강을 생각하고 또 다이어트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랬던 분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셨다면 내일부터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일찍 시작할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지표로 보는 겁니다. 일단 체중계 눈금이 늘어나는 거, 허리둘레가 증가하는 것도 중요한 지표지만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기능, 요산, 만성염증 지표 이런 검사들을 해보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검사들이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이상을 보는 기본 검사거든요. 그 검사에서 하나라도 이상이 나왔다면 나는 이미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빨리 내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서 그러한 대사 이상에서 건강 체중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비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거냐의 차이인데 과거에는 체중이 늘어나면 비만이라고 얘기를 했으나 의학적으로 비만이라고 얘기하려면 몸에 불필요한 체지방이 많이 쌓여야 비만이거든요. 현대인들이 운동도 안 하고 나이 먹어가면서 근육량이 확 줄어드니까 체중계 눈금은 비만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았으나 배에 지방이 차고 상대적으로 근육은 없는 마른 비만이 늘고 있거든요. 이 마른 비만은 뚱뚱한 건강인보다 훨씬 예후가 안 좋습니다. 체중계 눈금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 체형을 봐야 되는데 근육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배만 볼록 나와 있는 체형이라면 빨리 뱃살을 빼야 되고요. 뱃살을 빼면서 근육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체중의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내 몸의 체형을 바꿔야 대사 이상을 건강한 몸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중계 눈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이러한 대사 지표들을 꼭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 마른 비만의 경우에는 체중보다 이러한 대사 지표들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과 혈관 질환에 대해서 둘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정작 이 혈관 합병증으로 가는 혈관 질환,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수치보다는 암이 있어요? 또는 작년에 간에 결절이 있다고 들었는데 갑상선에 결절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결절이 크게 커지진 않았나요? 이런 걸 묻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생각해 보죠. 우리가 결절이 있다고 들었을 때 고민하면 그 결절이 없어지나요? 그거는 그냥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체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수치들은 내가 관리만 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거를 아직 암이 없대, 나는 괜찮은가 봐. 이미 전당뇨고 혈압이 살짝 높다고 얘기 듣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은데 내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나는 아직 큰 병이 없대 하면서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이 수치가 나빠지는 거를 확인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건강검진의 의미가 있을까요? 작년보다 수치들이 떨어지고 더 건강해지셨네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건강검진을 내 건강관리의 성적표라고 생각하시고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망가져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이 쪘기 때문에 암도 잘 생기고 대사 질환이 왔어가 아니라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체중도 늘어나고 배도 나오고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발생 위험도 증가하는 겁니다. 비교적 일찍 나타나는 현상, 증상이 체중 증가와 복부 비만이기 때문에 체중계 눈금이 늘어났고 배가 나왔으면 내 몸이 더 망가지기 전에 빨리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질병이 다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해야 예후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조금 찌고 배가 조금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기 수월하지. 이미 혈압, 혈당, 고지혈증이 온 상태에서 가려면 그만큼 힘들고 나중에 암이나 혈관 합병증까지 오게 되면 그때는 거꾸로 돌아간다는 것이 거의 어렵습니다. 우선 쉬지 않고 먹는 게 첫 번째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먹고 활동하는 낮이라는 시간이 있고 수면을 취하는 밤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12시간의 활동기와 12시간의 휴식 수면기가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건강한 몸이 되는데 이 12시간의 수면과 휴식기에는 음식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끝내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까지 음식이 들어오지 않고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이 단계에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무너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먹는다는 것은 저녁 먹고 나서도 뭔가를 입에 넣고 그 다음에 12시간도 되기 전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게 되면 그 12시간 공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쉬지 않고 먹는다는 얘기고, 망가진 몸, 특히 간에 기름이 끼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몸이 다시 건강한 몸으로 가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먹었던 그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간이 굶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다시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잘 활용한다면 훨씬 빨리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의자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너무 안 움직이는 거죠. 꼼짝 않고 앉아 있게 되면 우리 몸은 신진대사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근육 그리고 뼈의 약해짐이 빠르게 진행되고요. 밑으로 내려간 혈액이 쉽게 위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내려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지방을 잘 쓰지 못하는 몸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활동을 안 했음에도 흔히 당 떨어졌다는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피하 지방에 비축해 있는 지방을 끄집어 쓰지 못하고 안 움직이면서 계속 달달한 탄수화물을 계속 섭취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지방을 끄집어 쓰는 대사가 더욱더 퇴화되고 그로 인해서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운동과 별개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의식적으로 일어서서 다만 몇 분이라도 움직였다가 다시 앉는 이런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잘못된 생각이 운동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조금 더 부지런 떨어서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 운동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계속 의자에 앉아서 의자 중독에 빠져 있다면 운동의 효과는 상쇄됩니다. 그래서 분명 적게 먹고 운동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고 저는 몸이 이렇게 망가졌죠? 잘못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사실 어느 하나가 원인이 돼서 살이 찐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것은 총체적 난국이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현대인들의 어떤 정제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천연 재료, 있는 그대로의 재료가 보이는 음식들을 먹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감자를 삶아 먹었는데 지금은 감자를 튀김으로 먹거나 아니면 칩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감자라는 재료는 있으나 이것이 정제 가공이 되면서 완전히 다른 식품으로 바뀐 거거든요. 실제 이런 정제 가공 식품이 맛도 있고 사먹기도 편하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먹고 있는데 이런 음식들이 야금야금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 결국은 몸이 망가져서 살이 찌는 현상이 생기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칼로리를 계산해서 칼로리 섭취가 많으면 살이 찐다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칼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먹느냐 건강한 음식을 먹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콜라 100칼로리와 렌틸콩 100칼로리는 칼로리는 동일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정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많이 먹었어, 칼로리 섭취 과잉으로 살이 쪘어가 아니라 정제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한 것이 몸을 망가뜨려서 살이 찌는 현상이 생기게 한 중요한 원인입니다. 탄수화물의 경우에 좋은 탄수화물은 통곡류라든지 그러니까 혈당을 천천히 높이는 탄수화물이 좋은 탄수화물이고 설탕, 흰밀가루 음식처럼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이 나쁜 탄수화물 음식인 거죠. 그 다음에 지방의 경우에도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습니다. 좋은 지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올리브오일이라든지 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지방이고, 반대로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그러한 지방들이 나쁜 지방이고, 우리가 흔히 튀김은 칼로리가 높아서 해로운 음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좋지 않은 식물성 기름을 여러 번 반복해서 튀기게 되면은 유해한 물질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유해한 물질들을 튀김과 함께 먹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칼로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재료가 그대로 눈에 보이는 음식들, 가급적이면 정제 가공하지 않은 음식이 건강한 음식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살이 찐 것을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적게 먹고 운동하면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가장 큰 잘못이죠. 이게 건강한 다이어트냐, 단순히 적게 먹어서 살을 빼는 다이어트냐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일단 몸이 건강해지니까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낌이 달라지겠죠. 훨씬 무거웠던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감도 덜하고, 뭔가 좀 이렇게 활력이 더 넘치고, 이런 몸으로 간다면 내 몸이 더 건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잘못된 다이어트,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적게 먹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일단 활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적게 먹는 것이 매 끼니 반복된다면 우리 몸에도 스트레스일 거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일 거고, 그럼 그런 스트레스의 반복은 우울감이나 짜증으로 이어질 거고 결국은 과식 폭식으로 가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식이요법만 가지고도 빼는 게 아니고 운동만 가지고도 빼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라는 거는 건강한 몸 만들기이기 때문에 식이 조절, 운동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간에도 많이 걷고 움직이고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고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해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건강한 몸으로 가는 겁니다. 운동 하나만 했다고 쉽게 살 뺄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게 16대 8과 5대2 단식인데, 16대 8은 16시간 동안의 단식을 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 음식을 먹는 게 16대 8입니다. 5대2라는 것은 일주일 7일 중에 5일은 식사를 잘 하고 나머지 이틀을 하루에 한 끼나 500칼로리 미만으로 섭취하면서 짧은 단식의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침 식사를 건너뛰면 자연스럽게 16대 8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대 8의 단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단식하는 시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해야 되는 시간 동안에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잘 챙겨 먹는 기간 또는 시간이 있어야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단순히 단식하는 시간만 지킨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16대 8을 하더라도 8시간 동안에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 단백질을 포함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면 16대 8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개인의 경우 영양적인 지식이 풍부하지 않는 한 16대 8은 자칫 영양소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6대 8보다는 개인적으로 14대 10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시간 공복을 잘 유지하면서 나머지 10시간 동안 하루 3끼 또는 4끼를 잘 챙겨 먹는다면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이렇게 14시간 공복을 매일매일 유지하다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24시간 단식을 한다면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별다른 부작용 없이 크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14시간의 공복만 잘 지킬 수 있다면 나머지 10시간 동안에는 언제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끝내야 잠자리에 들 때 혈당과 인슐린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어서 자고 있는 동안 내 몸이 지방을 쓸 수 있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에만 마지막 식사를 끝낸다면 식사 시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7시에 식사를 끝냈으면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4시간 전에 식사를 끝낸 게 되는 거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식사를 하면 되는 거니까 14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근데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찌지 않을까요?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어야 되는 음식들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신선한 채소, 통곡물이라든지 좋은 탄수화물,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좋은 지방 이런 것들을 챙겨 먹어야 건강해지는데 매 끼니 이런 음식들을 잘 챙겨 먹으면 자칫 건강한 뚱뚱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챙겨 먹다가 간간히 단식을 해줌으로써 내가 원하는 체중과 체지방 감량도 이루어내면서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내가 건강한 몸이면, 이미 건강한 몸으로 왔으면 뭐 밀가루 음식 먹고 간간히 정제 가공 음식을 먹더라도 간헐적 단식만 잘 지키면 건강 체중을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건강한 몸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몸 상태라면 가급적이면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훨씬 빨리 건강한 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얼만큼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내 몸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을 배불리 먹게 되면 내 몸은 더 건강해지지 망가지지 않습니다. 건강해진다는 것의 의미는 내 몸의 조절 시스템이 더 빠릿빠릿해져서 공복감과 포만감을 훨씬 더 정확하게 내 몸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에너지가 필요할 때 배고픈 신호를 보내고 에너지가 충분할 때 포만감 신호를 보내서 수저를 내려놓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몸이 망가져 있을수록 많이 먹게 돼요. 내 몸에선 이미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더 찾게 됩니다. 포만감 신호가 둔감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먹어야 되느냐를 칼로리를 계산해서 먹으라 그러면 이미 망가진 몸은 더 원하는데 적게 먹고 끝나게 되니까 몸이 만족을 못하고 결국은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잘 챙겨 먹는다는 것은 내 몸이 포만감을 느끼게 배불리 먹는데 좋은 음식으로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면서 예전보다 적게 먹어도 똑같은 포만감을 느끼는 몸이 되겠죠. 그런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건강한 음식은 폭식으로 안 갑니다. 브로콜리 폭식할 수 있나요? 피자 한 판, 라면 2개 가볍게 먹지만 건강한 음식은 폭식이 안 됩니다. 포만감을 느끼면 수저를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냥 14시간 공복은 매일 지키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단식에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잘 챙겨 먹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간헐적 단식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영양제를 먹는 게 좋으냐 먹지 않는 게 좋으냐는 영양제의 경우도 약과 마찬가지로 열량을 내는 영양소가 없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쨌든 단식이라는 것이 물 이외에는 어떠한 음식도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양제라는 게 약과 달리 반드시 복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단식할 때에는 굳이 영양제를 따로 드실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다이어트를 지도해 본 경험상 특히 탄수화물 중독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예 먹지 말라고 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지, 달달한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어도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번 입에 댔다가 정신줄 놓고 왕창 먹어버리고 후회하고, 그리고 한 번 입에 댔기 때문에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경험들을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박용호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기본이 4주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이러한 금기 음식을 철저하게 끊어서 내 몸을 최대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놓고 유지기에 들었을 때 치팅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커피도 사실은 칼로리가 미미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내는 영양소는 아닌데, 물만 먹으라고 했을 경우에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 이거는 조금 저의 주관도 들어가 있는 거지만 블랙커피 한 잔을 숙면에 방해가 되지 않게 오전 중에 섭취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페인에 대한 민감성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고 사실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의 퍼포먼스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운동의 효과가 더 좋아질 수는 있지만 카페인에 민감해서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다이어트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내 몸을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커피는 사실은 숙면에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숙면은 간헐적 단식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서 망가진 것을 수리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 다음날 또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치 1년 내내 일만 하고 휴가를 가지 못하면 탈진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스트레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살이 찝니다. 탄수화물 중독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쌓이지 않게끔 바로바로 푸는 것도 중요하고, 또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숙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고,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면 빨리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에서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것이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간헐적 단식과 운동은 공통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자가포식을 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 3끼를 먹다가 굶는 것도 우리 몸에서는 약간의 스트레스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 활동을 걷기나 이렇게 편안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뛰거나 계단을 빠르게 오르는 거나 하는 것도 약간의 스트레스죠. 양극단에서 둘은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과 운동을 함께 병행하게 되면 건강한 몸으로 가는 길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숨이 찬 자극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단이 없는 곳은 없으니까 계단 오르기를 좀 빠르게 해서 숨을 헐떡이는 자극을 주게 되면 운동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 살이 안 찐대라는 생각으로 나는 밀가루 음식도 끊기 싫고 과일도 좋아하고 몸에 나쁜 음식 계속 끊지 않고 먹고 싶을 때 단식하는 시간만 잘 지키면 뭐 살은 안 빠지더라도 찌지는 않는데, 이런 생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이 주위에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살이 안 찔 수 있을지는 모르나 건강을 유지하거나 더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단식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그 시간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충분히 챙겨 먹는 것이 내 몸을 더 건강한 몸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사실 안 해본 것을 내가 새롭게 한다 그러면 그게 익숙할 때까지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힘듦을 이겨내야 그게 익숙한 습관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사실 뭐 한 끼는 굶어봤지만 그 이상 굶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내가 더 건강한 몸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면 한번 그 힘듦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